이모 씨는 아직 감금되어 목숨은 부지하게 됐으나 입막음용으로 살인에 가담할 것을 강요받은 이 씨는 이종원 씨와 중소기업 사장 부부를 죽이는 것에 동참당했고 2차례의 범행 현장에 자리를 지킴으로써 문상록을 제외한 조직원들에게 신임을 얻었으나 그녀를 끝까지 믿지 못했던 문상록이 김연양과 심하게 갈등을 빚으며 언제든 지존파에게 희생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상록은 이 모양을 살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 둘은 몸싸움까지 이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의 탈출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이전 다이너마이트 조작 실수로 다치는 병신다운 짓거리를 한 김연양이 상처 부위 실밥을 풀고 상처 부위에 소독을 받기로 한 날, 이 씨는 김연양에게 병원에 같이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이 씨는 그와 병원까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김연양은 현금 50만원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를 이 씨에게 맡기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빠른 걸음으로 병원을 빠져나와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지존파의 행동방향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 택시기사에게 해남경찰서로 가달라고 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하차하고 포도밭 인근의 농가에 숨어들었고 비닐하우스 한 평상 밑에 몇 시간을 숨어있던 이 씨는 집주인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집주인 지인의 차를 얻어타 대전까지 이동했으며 대전 톨게이트에서 택시를 잡아 서울의 한 모텔에 도착한 뒤 자신이 일하던 카페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서초경찰서에 카페 주인의 남동생과 동행하여 경찰들에게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했으나 경찰들은 관할이 아니라며 사건 담당을 거부했습니다. 신고에 벤치를 먹고 한껏 빡친 카페 주인의 남동생은 평소 카페를 즐겨 찾던 고병천 반장님께 연락했습니다. 강력계 반장님이었던 고병천 반장조차 이 씨의 진술이 매우 충격적이라 처음에 믿지 못했으나 이종원 씨가 전북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소윤호, 박미자 부부의 실종, 납치 사건에 대해 이 씨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고 반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체포작전은 수월했습니다. 먼저 강동은이 이른 아침 포터를 타고 마을로 가다가 경찰의 미행을 눈치채고는 경찰과 1.5km 이상의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 다음은 형사가 강동은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걸어 김연양과 이경숙, 문상록을 유인해내지만 경찰이 파놓은 함정임을 눈치챈 문상록이 도주하다가 형사에게 제압당하고 김현양, 이경숙은 르망을 타고 도주하려다가 20km 이상 추격 끝에 검거됩니다. 나머지 조직원들은 아지트에 있다가 아지트를 급습한 경찰들에 의해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여기서 이경숙이란 여조직원 한 명이 추가 체포되는데 이모 씨가 탈출한 다음날 합류했고 강동원과 내연관계인 접대부 출신의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참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이 씨의 탈출을 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아지트를 떴으면 검거되지 못했거나 검거되더라도 시간을 벌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씨가 탈출했음에도 아지트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이 씨의 탈출 성공 후 그들이 영광경찰서 앞에 3일 동안 잠복하며 경찰들의 동태를 살폈으나 평소와 같았고 이 씨가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쉽사리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짓고 신고하지 않고 그냥 도망간 것이라고 짐작하고 안심합니다. 이들이 너무나도 멍청해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중에 있는 김계한이 검거 후 체포 경위를 듣고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고 했는데 바보 같은 놈들 이라며 질타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중범죄자는 검거 즉시 신상 공개를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으므로 범인 체포 후 그들의 얼굴은 그대로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들은 카메라 앞에서 돈 없다고 무시하는 것들, 압구정동 야타족들, 모조리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 라고 말하며 사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던 김윤양의 얼굴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또 여담으로 고급 중대형차들을 범행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대형 승용차 판매량이 일시 감소했으며 그 잘나가던 뉴 그랜저 모델은 추후 지존파 사건이 잊혀지고 그랜저 엑스지가 출시될 때까지 판매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가서 전지훈련을 하려 했었고 야인이나 뺑기통과 같은 책을 교재로 삼았다고 자랑했고 더 나아가 압구정 야타족과 백화점 고객 등 돈 많은 이들을 살해하고 심지어는 경기도 일대 러브호텔까지 쓸어버리려고 했다는 미친 소리까지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 우수고객 1200명 명단 리스트가 지존파 손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자 우수고객들이 백화점 측에 항의하여 백화점 상담 전화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김연양은 자랑스럽게 인육을 맛봤다고 했습니다. 왜 식인을 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이길 포기하기 위해서라고 황당무계한 개변을 짓거리는 등 반성의 기미는 눈 씻고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없었으며 살인의 이유를 불평등한 사회 모순 때문이라며 사회 탓으로 돌리고 자신들의 가치전도 현상을 정당화하려 했고 김연양은 체포되어 끌려갈 때 2천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놈들은 다 죽어야 돼. 그래야 내 원한이 풀려 라고 소리를 쳤다고 주민들이 증언했으며 이들은 현장 검증에선 잘난 놈들을 죽이려 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체포 후 경찰이 지존파로부터 압수한 무기는 다이너마이트 23개, 폭발 시 필요한 뇌관 14개, 망원 렌즈가 달린 공기총 1정, 가스총 1정, 등산용 지팡이로 위장한 대검 7개, 대검 4개, 전자충격기 1개, 전자봉 1개, 무전기 2개, 호출기 5개 등이었습니다. 얘들은 이 무기들로 대한민국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도대체 이들의 무지함과 무식으로 인해서 죄 없는 4명이 왜 희생되어야 했는지 천인 공노할 노릇입니다. 무전 유죄는 아니지만 무식은 유죄가 맞나 봅니다. 지존파 일당 전원은 1994년 10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죄, 특수강간 등이 적용되어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고 1995년 11월 2일 두목 김기한을 포함해 조직원 6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기한은 교도소에서 출소를 기다리다가 형장에 이슬이 돼버렸네요. 이 개씨. 보통 기존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사형 집행 결정도 최소 2년은 기다려주는 게 관례임을 생각하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 원래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은 피고인이 무고할 가능성도 감안하고 또한 마음을 정리하고 뒤늦게나마 교화될 기회를 주기 위해 정권이 바뀐 뒤에, 즉 수년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은 온보연이 저지른 강도살인 행각과 더불어 워낙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 예외적인 경우이며 무고할 가능성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추가로 합류한 이경숙은 가담 이틀 만에 체포, 살인행각과 관련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동안 영광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영광 사람이라는 것을 입 밖으로 발설하지 못했다고 하며, 가끔 타지에 나간 영광 사람들이 살인자와 같은 동네에 산다고 괜한 해코지와 면박을 굉장히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지존파의 아지트는 현재 철거당해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생존자 이모 씨는 2020년 11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최근 근황이 언급되었는데, 한때 가정을 이루었으나 극심한 외상후증후군에 의한 스트레스로 오래가지 못했고 현재는 암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또 1994년 4월 5일 강릉에서 일어난 신원미상의 38세 여성 토막살인 사건과 8월 28일 대관령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위장 타살 사건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고 보아 경찰이 추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씨가 납치되었을 당시 김윤양이 이 씨에게 자신들이 31세 여성을 납치해 죽인 적이 있었다고 했지만 수사 결과 밝혀진 것은 없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살인 이후 밝혀진 범인들의 알리바이나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그들의 태도, 이 씨와 소유도 부부와 같이 억류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공범이 더 있다고 허풍을 떨었던 김윤양의 태도를 종합했을 때 또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일단 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지존파 일당의 자백과 생존자 A씨의 말에 의존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여죄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일주일 만에 종결되어 이에 너무 급하게 수사를 종결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평소 문상록뿐만 아니라 부두목 강동원도 김현양에게 E씨를 죽이라고 압박했습니다. E씨가 없어야만 이경숙을 데려올 명분이 생기기도 하고, 두목 김기한이 출소하면 부두목으로서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원은 김현양이 E씨를 병원에 데리고 갈 때 김현양이 E씨를 처리하고 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E씨의 처분을 놓고 김윤양과 심하게 대립했던 문상록은 김윤양과 주먹 다툼을 한으로 김윤양 앞에서는 E씨를 죽이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존나 참하잖아. 범인들이 범행 대상을 그랜저 등의 비싼 차를 탄 사람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랜저를 타면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이미지가 곤두박질치자 현대자동차에서는 당시 그랜저의 리무진 모델과 차세대 그랜저로 개발되던 모델에 그랜저의 이름을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하여 탄생된 차량이 그 유명한 다이너스티와 에쿠스입니다. 이 씨가 탈출한 후 조직원들이 경찰서 앞에 잠복할 때 김현양이 아지트에 남아 다이너마이트를 쌓아놓고 책임을 지겠다며 자결하려 했지만 강동원이 만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씨가 영광경찰서에 신고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은 검거 전날 회식을 했습니다. 김현양은 검거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날 처음으로 노래방에 가봤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강동원은 해장용 콩나물국을 끓이려고 콩나물을 사러 나갔다가 붙잡혔습니다. 포터 타고 콩나물 사러 나간 거 보니 동생 사랑이 참 눈물겨운 새끼로 판단됩니다. 지존파 조직원들의 IQ는 대부분 90점대였고 유일하게 김기환만이 100 이상이었습니다. 원래 IQ란 것이 90에서 110 정도가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능이 낮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여러 일들을 토대로 이들의 지능 수준이 결코 높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각에선 그들 중 지능이 제일 높은 김기환이 상대적으로 지능 수준이 낮은 부하 조직원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존파의 교도소 동기들이나 교도관들이 김기한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에 대해 그렇게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던 녀석들이 일부러 그러나 싶을 정도로 의외로 어리숙하고 순진해서 놀랐다고 증언합니다. 김현양, 강동은, 백병옥, 강문섭은 개신교 신자가 되었고, 김기한, 문상록은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심도 너네는 안 받는다 이 새끼들. 김현양은 가장 먼저 종교를 받아들였고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던 김기화는 가장 나중에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지트를 아방궁이라 이름 짓고 세팅하면서 철근 등 기본적인 자재들을 제외한 아지트 건축용 자재들 중 부족한 것은 자신들이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조금씩 훔쳐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재를 사느라 진 빚 1,000만원을 갚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1,000만원 역시 소 사장 부부의 몸값 8,000만원 중 일부였습니다. 후에 지존파 전원이 검거되어 서울구치소로 이전된 후 1995년에 사형이 확정되고 나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나오는 길에 야, 전두환 노태우는 무죄인데 나는 왜 유죄요? 이건 세상법이 족같은 것이요 라고 어록을 남겼는데 전두환과 노태우 거는 본인 사형 선고 이후의 일이고 지존파에게 내려진 사형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좀 죄를 많이 짓긴 했는데 길에서 사람 납치해서 돈 뜯고 배 갈라 죽여 처먹지는 않았죠. 저 새끼가 저기서 제일 똑똑한 애라고 하니 확실히 모자란 애들이 모이면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건 맞나 봅니다. 우리 또래가 좋아했던 고어 영화 중 데드캠프라고 있죠. 데드캠프 1편 초반에 주인공 중 한 명이 신문에서 봤다면서 지존 패밀리를 언급합니다. 데드캠프의 감독 및 연출이 지존파의 행각을 참고해 시나리오에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 보셨죠? 그 영화의 장경철과 장경철 친구의 범죄 방식과 거주지 등의 설정은 지존파가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었다면 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합류한 접대부 이경숙 씨는 검거 당시 강동은의 2세를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소름 돋는 것이 이경숙 씨는 그렇다고 쳐도 이 사회 어딘가에 그 둘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2세가 있다는 것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사건은 잊혀져도 상처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고 자세히 기억하자. 그건 좀 알고 싶다. 이상 지존파 편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은 당신들의 뇌를 더 세게 때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사랑합니다.